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당이요, 김병준 교수를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김병준 신임 비대위원장은 취임 연설에서요, 계파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잘못된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 논리 속에서 그것과 싸우다 오히려 죽으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렇게 싸우다 오히려 죽어서 거름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렇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김병준 비대위원장, 이 계파 논쟁, 진영 논리와 싸우다 죽겠다. 이렇게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밑거름이 된다면은 영광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관건은 아무래도 인적 청산 부분에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는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대위가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이고, 김병준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우리 정치를 가치 논쟁 그리고 정책 논쟁을 통해서 이 정치의 언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적 청산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당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고 기치가 분명히 섰을 때 나는 그 기치와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을 떠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치와 정책 논쟁 이후에 인적 청산에 대한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호 닻을 올렸습니다. 총선이 이제 불과 1년 8개월 2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오늘 좀 찾아봤더니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이더라고요. 정확히 1년 8개월하고 한 20여일 남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은 상황에서 공천권까지 주기란 사실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공천권 없이 인적 청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구 박사님? 욕심을 버리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권은 불가능하죠. 그거는 무슨 정치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공천을 통해서 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게 이제 인적 청산인데 그것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중간 단계에서 뭐가 있냐면 당협위원장 교체가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공천을 못 받는 거는 곧바로 아니지만 그래도 좀 멀어지겠죠. 결정적이죠. 그 점에서 계파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들을 명분을 세워서 교체하는 거. 당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주요 당직에 배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의 계파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추상적으로 계파와의 전쟁 외친다고 해서 계파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두 가지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김성태 권한대행이나 이른바 복당파 쪽에서는 친박 비박 구도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친박이라는 계파가 지금 한국당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계파가 있으려면 수장이 있어야 되고 중간 리더가 있어야 되고 계파원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뭔가 따로 만나는 최소한의 어떤 이 논의 구조도 있어야 되고 지시가 전달되는 통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비당권파 쪽에서는 지금 복당파가 계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럼 복당파가 그런 계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돼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당파의 수장은 김무성 의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박성중 의원의 메모, 이게 계파 활동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박성중 의원의 이 스마트폰에서 확인된 메모가
개인 얘긴지 아니면 김무성 의원을 수장으로 하는 복당파라는 개파의 개파 활동의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파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해체 작업을 해야죠. 그냥 추상적으로 개파와 전쟁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유령과 같은 없는 개파를 내놓고서 그것과 전쟁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점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우선 개파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 확인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쟁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개파는 확실히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차 교수님? 뭐 지금 개파를 뛰어넘기 위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일종의 뭡니까 이게 잔류파, 뭐 복당파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개파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인적 생산을 비롯한 당내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불리한 여건 속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과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 여야를 통틀어서 4번의 그 비상대책위를 보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 성공 모델이 소위 말하는 2012년도 새누리당의 박근혜 모델. 그렇죠. 그리고 또 2016년에 김종인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절박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살신성인하지 않으면 누군가 희생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절박감 때문에 그런 계획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나 김종인 그 당시 그 비대위 대표가 다 같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본인 스스로가 강력한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파워를 갖고 있었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당시 그 의원이 상당히 정치적 뒷배가 됐다는 것이죠. 집까지 직접 집까지 찾아가지고 그 정도로 상당히 힘을 실어준 소위 말해 정치적 그 소스가 있었는데 힘이 있었는데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박감과 정치적 파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더 많은데 본인이 또 상당히 나름대로의 또 경륜과 또 나름대로 또 능력이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의욕도 있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원조 친노 인사들 가운데 한국당 이 구원투수가 된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일부 친노 인사들은요 정말 싸늘한 시선 보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던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쪽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한 탄핵 상황 속에서도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후보도 마치 제안을 하면은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날 비대위원장도 받고 원래 세상 사람이 있지라는 게 나이가 들면은 권력력도 좀 내려놓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원조 친노 인사인 김병준 위원장, 이 전재수 의원과 노무현 정신 놓고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자, 친노 진영에서는요, 김 위원장을 향해서 권력욕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을 내놓고 있고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권력욕에 취해서 노무현과 멀어진 옛 친노 인사다. 이러한 평가를 내놓고 있고 결국 민주당과 이제 친노 진영에서 설 자리가 좀 없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와 이 자유한국당 쪽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출세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을 그건 왜곡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김병준 위원장이 친노 진영과 좀 멀어지게 된 것은 2007년에 대통령 출마를 좀 시사를 하고 또 2012년에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면서 친노 주류 진영과는 좀 거리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친노 진영에서 김병준 위원장 등장에 좀 긴장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가 친노 진영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노무현 정신으로 보수까지도 좀 잘 개혁해달라.
아니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시는 사람의 당당함이지 이거를 함께 같은 배를 탔던 사람을 그 권력력에 물든 사람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치를 위해서 좋은 겁니까? 예. 근데 뭐 친노 인사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친노 인사들 가운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보수도 좀 건강하게 해서 균형 좀 맞춰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박영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당의 김병준 선택은 노무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계셨네요.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팀이요, 노회찬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고요. 그 돈을 다시 이렇게 받은 것처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이 드루킹 측근 도모 변호사를 체포했습니다.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2016년경 드루킹과 공모하여 특정 정치인의 만남을 주선해주고 정치 자금을 전달, 기부한 혐의와 이와 관련한 경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위조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자, 도모 변호사 긴급 체포되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노회찬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서요? 예,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2016년 3월, 4월 이 총선을 목전에 둔 그 시기에 노회찬 의원이 이 드루킹 김 씨 측으로부터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은 느릅나무 출판사를 노 의원이 방문해서 받았고 3천만 원은 노 의원 부인의 어떤 계좌를 통해서 받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 위조 혐의인데요. 이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 4,190만 원이 입금된 위장 계좌 내역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도 아무개 변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특검팀은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도 아무개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도모 변호사가 노회찬 의원한테 5천만 원을 줬는데 그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이 뭐 서류를 조작을 했다 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특검에서 이 정치 자금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현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박상용 특검보의 설명을 보면 상당한 정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의 증거 조작까지가 사실이었다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걸로 이렇게 아마 그 규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좀 두 가지 얘기를 좀 각각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는 수사는 생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뭐 노회찬 의원을 겨냥해서 특검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겠죠. 수사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그러면 수사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진보 정치인이 노회찬 의원이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진보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사실관계가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와 별도로 노회찬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고 밝혀지고 사법 처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드루킹 특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격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본가지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특검이 지금 본가지 수사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노회찬 의원 혐의가 나왔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일단 매듭을 짓고라도, 또는 다른 특검 수사팀은 아마도 본가지 수사를 할 텐데 이 그 드루킹 특검이라고 하는 본가지에 맞는 수사 내용, 또 진전된 상황,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지금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 관련해서는 특검팀에서 조금 더 좀 수사 속도를 내고 또 국민들한테 좀 소통하는 이런 노력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점도
점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는 사실 어떤 허익범 특검의 입장에서 보면 격까지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허익범 특검의 출범 이유가 뭡니까? 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드루킹 세력들이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현 여권 세력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가장 큰 수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지금 노회찬 의원에 대한 수사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 저는 일종의 성동 격서가 아닐까. 동쪽에서 과음을 지르고 서쪽을 치는 일종의 특검의 전술일 수가 있다. 그 지금 성동 격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결국은 이 도모 변호사거든요. 도모 변호사가 드루킹 김모 씨하고 상당히 그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사건 전모를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도모 변호사부터 신병을 확보해서 이 도모 변호사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모 변호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본인이 인신이 구속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걸 노리고 지금 아마 노회찬 수사에 대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이것과 함께 성공하려고 하면 지금 뭐 드루킹의 그 뭡니까 이 일당들이 했던 이 산채라는 그 사무실과 그리고 그 창고 등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과연 여러 가지 지금 여건 살아있는 권력가의 개입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지만 사실 동창하고 친한 경우도 있지만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특검에서 계속해서 좀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이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부겸 장관. 전당대회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각과 자신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결자 해지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를 하느냐 여부가 이제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거든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내일 안에 이해찬 의원도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힐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경제정당을 내걸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요. 자, 이해찬 의원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이해찬 의원님은 뭐 우리 당에서 아주 경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살신성인의 자세로 나서서 당을 큰 선거했을 때마다 승리로 이끈 아주 대표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경제 성과를 만들 수 있느냐, 야당과 어떻게 전략적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어떤 당의 리더십이 필요하냐에 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고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과연 중요한 선택, 이해찬 의원 출마할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 불출마 선언하실 걸로 보십니까? 먼저 하실까요? 저는 뭐 가능성은 반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여전히.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여전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앞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이해찬 의원이 누굽니까? 지금 당내 7선 의원이고 친문의 자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전직 총리에 또 그리고 당 대표까지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당청 관계의 원활한 이 지금 뭡니까 조율을 통해서 올해가 지금 선거가 없는 해거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이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당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말이 나돈다고 그래요.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이다. 그래서 어데이 프레임이라는 어차피 대표는 이해찬 이런 어데이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프레임 자체가 오히려 이해찬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강력한 이 당청 간의 조율은 좋지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 여당의 자율적인 그 정치력을 오히려 옥죄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옥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측면들 때문 그리고 또 특히 이해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 그리고 당 장악력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 주류 패권 논란으로 또 번질 수 있다. 예. 그리고 앞서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야당과 협치가 상당히 이번 국회 진짜 하반기 국회 제일 중요한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찬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이냐. 강하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가 여전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출마를 안 하면 아예 국회의장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남지 않을까요? 구 박사님? 뭐 그렇게 지금 뒤늦게 아쉬움을 안고 있을 수도 있죠. 예. 저는 출마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 김부겸 장관의 불출마 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예. 대통령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건이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이제 막 지난 이 시점에서는 여권 정치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폭넓게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실에도 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의 당권 도전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부담을 느끼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에는 상당한 부담이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입법부의 문희상 의원이 그 의장으로 취임하면 첫 일성이 협치,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입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아주 강성이 들어섰을 때 입법부 수장이 생각하는 협치가 그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권이라고 하는 거는 한 자리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자리를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현재 비서실의 성격,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민생일 겁니다. 김진표 의원이 경제당 대표 얘기를 한 것은 그런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과 자신의 강점이 맞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해찬 의원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여권의 상황이 이해찬과 같은 당대표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불출마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해찬 의원 과연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을지 두 분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이번에 좀 참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두 분 말씀이 맞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